1999년 1월 1일 이탈리아는 리라를 포기하고 유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탈리아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이탈리아가 유럽의 중심부에 합류했고 안정적인 화폐를 가지게 되었으며 오래된 재정 방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제약이라는 개념을 신봉했습니다. 화폐 평가절하라는 탈출구가 없어지면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건전한 재정 정책과 구조 개혁을 시행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재앙입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탈리아의 1인당 평균 연간 성장률은 0입니다. 0성장입니다. 같은 기간 스페인은 1.08%, 프랑스는 0.84%, 독일은 1.25% 성장했습니다. 이탈리아만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유로는 이탈리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통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정체는 수십 년에 걸친 구조적 문제들의 결과이고 유로는 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리라의 저주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 동안 리라 평가절에 의존해왔고 그것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이탈리아 경제의 황금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는 경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이탈리아 경제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모했고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아트, 올리베티, 몬테에디손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밀라노는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탈리아는 1인당 GDP에서 영국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이 성장을 멈췄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기술 진보, 혁신, 그리고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이것이 멈췄다는 것은 이탈리아가 더 이상 똑똑하게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지 더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파동이 경제를 강타했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으며 공공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해결책은 리라 평가절하였습니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 30년 동안 리라는 독일 마르크 대비 80% 이상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이탈리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화폐를 평가절하해서 수출품을 더 싸게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높으면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을 낮췄습니다. 경쟁력을 잃으면 환율을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약이었습니다. 평가절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없앴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연금 개혁, 세제 개혁, 관료제 개혁을 미룰 수 있었습니다. 왜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냥 리라를 더 떨어뜨리면 되었습니다. 기업들도 혁신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부가 화폐를 평가절하해 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냈고 이탈리아 경제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탈리아 경제는 역설을 보여줬습니다. GDP는 성장했지만 그것은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적재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생산성은 증가했고 수출은 급증했지만 공공부채는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1992년까지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04%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다 1992년 9월 위기가 왔습니다.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 붕괴했고 리라는 투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는 ERM에서 탈퇴해야 했고 리라는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의 경제 발전이 끝나고 정체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거나 아니면 계속 평가절에 의존하거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개혁을 선택하는 척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재정을 긴축했고 구조 개혁을 시행했으며 임금 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췄고 임금을 조절했으며 재정 흑자를 달성했고 실업률을 낮췄으며 이윤율을 높였습니다. 1999년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가입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유로 가입은 이탈리아의 내수와 수출을 질식시켰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영구적인 재정 긴축이었습니다. 유로존 규칙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막대한 공공부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긴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를 억눌렀습니다. 정부 지출이 줄고 공공투자가 감소했으며 인프라가 방치되었습니다. 둘째, 영구적인 실질 임금 억제였습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199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임금이 감소한 나라입니다. 정확히 2.9% 하락했습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셋째, 기술 경쟁력 부족과 고평가된 유로의 결합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중국, 동유럽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낮은 인건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리라를 평가절하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유로는 독일 경제에는 적합했지만 이탈리아에는 너무 강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출은 고전했고 경상수지 적자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으며 제조업이 쇠퇴했습니다. 생산성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이탈리아의 노동자당 산출량은 경쟁국들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2022년 이탈리아는 GDP의 1.4%를 연구개발에 썼지만 EU 평균은 2.2%였습니다. 독일은 3.1%, 프랑스는 2.3%, 스웨덴은 3.5%를 투자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혁신이 느려지고, 혁신이 느려지면 생산성이 정체되며, 생산성이 정체되면 성장이 멈춥니다. 이탈리아의 기업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고 가족 경영이었으며 전문 경영인이 부족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들은 실력주의보다는 연고주의와 가족 연줄에 의존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의 질을 낮췄고 혁신을 저해했으며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젊은 인재들은 승진할 기회가 없었고 많은 이들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이탈리아는 두뇌 유출에 시달렸습니다. 노동시장도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정규직을 해고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이것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갇혔고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었습니다. 2014년 1월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실업률은 42%였습니다. 장기 실업자 중 거의 절반이 25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았고 남부에 살았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뒤처졌습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학생들의 성적은 평균 이하였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낮았고 과학기술 전공자가 부족했으며 연구 인력이 해외로 떠났습니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교육 수익률은 계속 약화되었고 높은 실업률로 인해 이탈리아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거나 중퇴할 위험이 높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성장이 낮으면 교육 투자가 줄고 교육 투자가 줄면 인적 자본이 약화되며 인적 자본이 약화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성장이 더 낮아집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탈리아는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미약한 이익을 내고 있었고 정부 부채는 GDP의 거의 100%였으며 실업률은 7%에 가까웠습니다. 위기는 이탈리아의 취약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탈리아는 두 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신용 위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유로존 회원국으로서 치솟는 국채 수익률로 인해 경기 둔화 시기에 지출 삭감과 긴축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독일에는 적합했지만 이탈리아에는 너무 긴축적이었습니다. EC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영란은행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저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사람들은 구매를 연기하고 경제 성장은 더 둔화되며 부채 부담은 증가합니다. 2015년까지 이탈리아의 인플레이션율은 0.6%에 불과했습니다. 실질 금리는 2%가 넘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들은 그런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탈리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개가 넘는 정부를 가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정부는 1년도 차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분열된 정부들은 구조 개혁을 단행할 인내심과 지속성이 부족했습니다. 특별이익 집단들이 개혁을 막았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관료제는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허가를 받는데 몇 년이 걸렸으며 법원 판결을 받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남북 격차도 심각했습니다. 북부 이탈리아는 부유하고 산업화되었지만 남부는 가난하고 뒤처졌습니다. 남부의 1인당 GDP는 북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실업률은 2배 이상 높았고 인프라는 열악했으며 조직 범죄가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이 격차는 15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수세기에 걸쳐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통일 이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유로를 비난했습니다. 리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것이고 자본이 도피할 것이며 은행들이 파산할 것이고 정부는 부채를 갚지 못할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버림받을 것이고 무역 파트너를 잃을 것이며 투자가 사라질 것입니다. 리라로 돌아가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유로가 아니라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 약점입니다. 낮은 생산성, 부족한 혁신, 약한 투자,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치적 불안정, 부패, 연고주의입니다. 유로는 이 문제들을 더 명백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평가절하로 문제를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근본적인 개혁에 직면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탈리아는 약간의 회복을 보였습니다. EU 회복기금에서 195억 유로를 받았고 이것은 EU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또한 슈퍼보너스 110이라는 주택 개선 세액 공제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주택 투자의 급증을 가져왔고 2023년까지 200억 유로 이상의 새로운 투자, 즉 이탈리아 GDP의 10%를 창출했습니다. 2019년 이후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4.2%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회복일까요? 그렇게 큰 재정 자극에도 불구하고 4.2% 성장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유로 지역의 평균 3.5%보다 약간 높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극의 효과는 공급 측면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기금과 슈퍼보너스가 소진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재정 적자는 GDP의 7.4%로 EU 평균의 2배입니다. 부채 이자 지급은 수입의 8.2%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입니다. 이탈리아는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거나 아니면 계속 쇠퇴하거나입니다. 이는 필요한 개혁들은 명확합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하고 연금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하며 세제를 단순화해야 하고 관료제를 효율화해야 하며 부패를 근절해야 하고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교육에 투자해야 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하며 인프라를 현대화해야 하고 남부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입니다. 개혁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혜택이 줄어들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걱정합니다. 그들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 이익 집단들이 개혁을 막고 노조가 파업을 하며 유권자들이 포퓰리스트 정당을 지지합니다. 이탈리아는 개혁 시도가 항상 사회적 양립 가능성과 충돌했습니다. 리라의 저주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 동안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개혁 대신 평가절하를, 혁신 대신 부채를, 투자 대신 소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로는 그 선택지를 없앴지만 이탈리아에게 대안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쉬운 돈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평가절하는 단기적 해결책이지 장기적 전략이 아닙니다. 진짜 경쟁력은 생산성에서 나오고 생산성은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투자와 교육에서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1970년대 이후 이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리라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유로로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구조 개혁 없이는 어떤 통화도 이탈리아를 구할 수 없습니다.